우리는 매일 우리를 괴롭히는 소란과 두려움, 욕망들을 잊어버리고 인생이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지 생각해 봐야 한다. 인생은 믿을 수 없는 순간이었고 매 순간마다 결코 다시 오지 않을 선물이 담겨 있었다. 미래에 끝이 있는 것처럼 산다면 현재는 훨씬 더 경이로워질 것이다. 안녕하세요. 탐나는 책입니다. 늘 그렇듯 당연하게 맞이하는 아침. 그 평범한 아침을 몇 번이나 더 맞이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만약 인생에 단 한 번의 아침만이 남아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물음에 경쾌하고 진솔한 답을 해줄 책, 만일 나에게 단 한 번의 아침이 남아있다면을 소개합니다. 저자 존 릴런드는 뉴욕타임스 기자이자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입니다. 이 책은 그가 뉴욕타임스에 연재한 6부작 기사 85 그 너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년 동안 다양한 삶의 경험과 배경을 가진 6명의 노인을 인터뷰하면서 그는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살아가는 현명한 태도와 지혜, 삶의 가치를 진중하게 깨달아갑니다. 저자는 그들을 만나면서 내 인생이 송두리째 뒤집어졌다고 고백합니다. 행복해야 할 이유를 분명하고도 명철하게 일깨우는 이 책은 연재 당시 수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전하며 널리 회자되었을 뿐만 아니라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여러 언론과 독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특별한 인생 수업, 만일 나에게 단 한 번의 아침이 남아있다면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내 삶에는 어떤 내일이 올까? 자네는 나이 들면 뭘 하고 싶나? 1년 가까이 내가 묻는 말에 대꾸만 하던 존 소런슨이 어쩐 일인지 문득 내게 이렇게 물었다. 우리는 그의 아파트 부엌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다. 6년 전 오랜 생활을 함께한 연인이 세상을 떠난 뒤부터 그는 쭉 혼자였다. 존은 그때 91세였다. 내가 인터뷰하고 있던 6명의 인물 중 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6명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당시에 나는 85, 그 너머라는 연재 기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래서 뉴욕에 살고 있는 초고령자 6명을 1년간 지켜보며 취재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나는 방문 요양업체들에 문의하거나 웹사이트 등을 검색해 찾아낸 사람들을 요양원이나 노인센터 등지에서 만났다. 모두 무언가를 잃은 후였다. 의지대로 움직여주는 몸, 또렷한 눈, 밝은 귀, 배우자, 자녀, 친구, 기억 같은 것들 말이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은 없었다. 나 역시 어느새 잃어버린 것들이 있었다. 내 결혼 생활은 30년 만에 막을 내렸고 그 결과 태어나서 처음으로 혼자 살게 됐다. 당시 55세였던 나는 새로 생긴 여자친구와 함께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새로운 고민에 빠져 있었다. 나이, 사랑, 아버지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일과 보람에 이르기까지 생각해야 할 것들이 많았다. 영국의 소설가 퍼넬러피 라이블리는 80세에 이렇게 말했다. 나이를 먹어 좋은 점 중 하나는 말에 무게가 실린다는 것이다. 이제 모든 일을 다 겪어봤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게 됐다. 오랜 세월 우리가 겪으며 배운 것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른다. 우리는 선구자들이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새로운 것을 배워나갔다. 그러면서 서서히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때로는 소름 끼칠 정도로 암울한 대화를 나누기는 했지만 나는 이들을 만날 때마다 여태껏 기사를 써왔을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의욕이 샘솟았다. 나는 그 한 해가 그들에게 엄청나게 큰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정작 내가 변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이야기 속 등장인물들이 을에 그렇듯 그들 모두 나름의 바람이 있었다. 프레더릭 존스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당시 87세였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군인이었으며 이후 공무원으로 퇴직했고 여자를 밝히는 성격이었다. 심장이 약해서 이전 한 해 동안 거의 내내 병원이나 재활원에 꼼짝없이 입원해 있었다. 그는 초면이었던 내게 한 백화점에서 자신보다 30살은 좋기 어린 여자에게 눈길을 보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떤 백화점이었는지는 가물가물하다면서 말이다. 프레드는 바람둥이였다. 이제 비록 몸은 늙고 병들었지만 아직도 마음만은 그대로였다. 그의 아파트에 놓인 사진 속 예전의 그는 두툼한 턱수염을 기른 채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지만 지금의 프레드는 교정용 신발을 신고 있는 게 창피해 교회도 못 나갔다. 그래서 지저분한 집 안에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그의 집은 그가 겨우겨우 올라갈 수 있는 3층 높이의 꼭대기층에 있었다. 프레드는 나이 드는 것에 대한 자신만의 철학이 있었다. 그는 하나님께 110세까지 살게 해달라고 빌었고 실제로 그때까지 살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다. 그리고 매일 아침이면 다시 한번 해 뜨는 장면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기도를 올린다고 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냐고 묻자 그는 망설이지 않고 선뜻 대답했다. 바로 지금이지. 프레드는 제일 처음으로 내게 기운을 북돋아준 사람이었다. 90살을 맞은 헬렌 모지스는 양로원에서 두 번째 사랑을 만났다. 딸의 반대가 어마어마했지만 내가 만났을 때는 이미 6년째 사랑을 이어오고 있었다. 나는 하위를 사랑해. 그녀가 하위 지머를 지그시 바라보며 말했다. 그는 복도 끝방에 살고 있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하위가 말했다. 그는 휠체어에 앉은 채 헬렌의 침대 곁에서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사랑은 당신밖에 없어요. 진심이에요. 뭐라는지 잘 안 들려요. 어디 좋은 소리가 아니기만 해봐요. 헬렌이 말했다. 존 소런스는 60년을 함께한 연인 윌터 캐런이 세상을 떠나자 삶의 의지까지 잃어버렸다. 처음 만난 날 존은 내게 이렇게 말했다. 나한테는 지혜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을 거야. 내가 이것저것 많이는 알아도 깊이 아는 게 없거든. 우리는 평소 쉽게 하던 일들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고 나서 그가 얼마나 좌절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존은 윌터의 건강이 나빠지자 성심껏 그를 간호했다. 하지만 이후 정작 자신의 몸이 삐걱거린다는 사실은 받아들이지 못했다. 보행기나 휠체어는 보기 흉하다며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러다 보니 바깥 출입도 할 수 없었다. 그의 관절들은 마치 서랍에 생뚱맞게 달려있는 손잡이들처럼 통풍으로 잔뜩 부어올라 금방이라도 휘어질 것 같았다. 하지만 존은 하다못해 죽고 싶다는 소리일지라도 한번 입을 열어 말을 하기 시작하면 언제나 활기를 되찾았다. 그는 매일 운동을 했고 하루하루 버텨주는 몸을 무척이나 자랑스러워하는 듯 했다. 나는 웬만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지내고 있어. 내 다 알지. 하지만 이 정도 살았으면 됐어. 사는 게 불행하지는 않지만 이제 좀 끝났으면 좋겠어. 존은 죽어서 나쁜 점은 딱 하나라고 했다. 드디어 죽었구나 하고 기쁨을 만끽할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야. 핑 웡은 89살로
운 좋게도 사회 안전망 속에서 복지 혜택을 톡톡히 누리고 있었다. 그녀는 정부 보조 아파트에 매달 $200를 내며 살고 있었고 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의 지원을 받아 매일 7시간씩 간병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핑은 늙고 나니 더 이상 녹초가 될 때까지 일을 하거나 남편을 돌보지 않아도 돼서 오히려 스트레스가 줄어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죽은 남편과 중국에서 사망한 아들을 그리워하고 있었다. 난 되도록 나쁜 일은 생각을 안 하려고 해. 늙은이들이 불평하면 못 쓰지. 루스 윌리그는 그와 정반대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지금 생활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며 나는 루스가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그저 무력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불평을 통해서 더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고자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가 만나기 얼마 전 루스는 브루클린의 고급 양로원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했다. 운영자가 양로원을 더 수익률이 높은 아파트 용도로 팔아버렸기 때문이다. 루스는 그 양로원에 입주하면서 이미 차를 팔았을 뿐만 아니라 사생활을 포기했고 스스로 규칙적인 일과를 정해 지키는 법까지 잊어버렸다. 그런데 5년이 흘러 더 늙고 자신의 거동마저 힘들어진 뒤 자신의 보금자리와 그곳에서 사귄 친구들을 모두 잃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그녀는 91세라는 나이에 브루클린 끄트머리에 위치한 또 다른 양로원에서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만 했다. 그나마 가족 중 가장 가까이에 살고 있는 딸로부터도 꽤 멀리 떨어진 낯선 환경에서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과 함께 말이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까칠한 늙은이라고 하더구먼. 어느 날 아침 그녀가 말했다. 사실 늙은이라고는 안 했어. 까칠한 여자라고 했는데 내가 늙은이라고 살짝 바꿨지. 내가 쉽게 포기를 안 하잖아. 아마 그것 때문인가 봐. 내가 밀어붙이긴 하지. 3월인데도 눈이 내려 새하얗게 거리를 뒤덮고 있었다. 당연히 루스는 하루 더 꼼짝없이 방 안에만 있어야 할 듯 했다. 나는 나를 잘 알아. 91살이라고. 내 늘 말하지. 난 내 나이가 두렵지 않아. 오히려 좀 자랑스럽기도 해. 나 정도로 성치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난 정말 운이 좋은 편이야. 건강하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어떻게 죽으면 좋을까 고민도 해. 하지만 그냥 부지런히 책이랑 신문을 읽으면서 바쁘게 살아.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는 거지. 하지만 그것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난 더 행복해지고 싶어. 영화감독이자 작가인 요나스 메카스는 올해로 92세였다. 하지만 그는 마치 30살 청년들 3명을 합친 것만큼 열정적이고 부지런했다. 그는 여전히 영화를 찍고 회고록을 쓰고 스크랩북을 만들었으며 자신이 세운 비영리 단체를 위해 자금을 모으고 웹사이트를 운영했다. 어느 날 그는 나에게 10년 전에 썼지만 아직 발표하지 않은 시를 한 편 보내왔다. 젊어지려 평생 일했지. 아니, 남들이 뭐래도 난 늙지 않아. 27살로 죽을 거야. 그의 친구들은 나보다도 어렸다. 요나스는 일의 속도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했다. 이제는 드디어 자신의 작품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상 6명의 고령자들이 1년 동안 나의 스승이 되어주었다. 그들은 이미 잃은 것들도 있고 할 수 없는 일들도 많았지만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를 바라고 원하며 새 아침을 맞이했다. 무릎이 쑤시고 예전만큼 십자 말풀이가 술술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었다. 노화는 방심하고 있던 찰나에 불현듯 들이닥치는 일이 아니었다. 또한 고쳐야 할 문제도 아니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해 배우며 어떻게 살아갈지 선택해 나가는 인생의 한 단계일 뿐이었다. 하지만 흔히 우리는 고령자들을 활용해야 할 자원이 아니라 걱정거리라고 생각한다. 지독하게 외롭고 고독하며 쭈글쭈글 주름만 가득한 노인들이 너무 많아졌다고 여기는 것이다. 노인학 전문가인 코넬 대학교의 칼 필레머 교수는 노인들을 골칫거리가 아니라 지혜와 경험을 듬뿍 담고 있는 자산으로 보기 시작하자 자신의 삶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내가 고령자들로부터 가장 먼저 배운 교훈도 이거였다. 행복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우리가 가진 이런저런 능력들이 쇠퇴하더라도 우리에겐 여전히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핑은 이렇게 말했다. 나이가 들면 자기가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돼. 안 그러면 더 늙어. 고령자 6명은 모두 외부 조건이 아니라 마음속 어딘가에서 행복을 찾고 있었다. 60년을 함께 지낸 연인을 떠나보내고 싶거나 너무 아파서 더 이상 걷기를 포기하고 싶은 사람은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리고 남겨진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선택할 수 있다. 이미 잃어버린 것에 연연할 수도 있지만 현재 주어진 삶에 집중할 수도 있다. 건강을 잃으면 하늘이 무너진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하기엔 우리 인생에는 더 많은 것이 남아있다. 그래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예리한 기억력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거나 한때 잘 나가던 일자리를 잃었다고 한탄을 늘어놓을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박물관에 갔다고 생각해보자. 반쯤 귀먹은 늙은이들 사이에 끼어 휠체어에 갇혀있는 신세라니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럴 수도 있다. 역시 마티스야. 고령자들과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인생의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을 고를 수 있을까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대답이 지금까지의 내 모든 예상과 벗어난다는 사실을 서서히 깨달았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나이 든 사람들처럼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나이가 들어서 좋은 점도 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젊은이들에 비해 더 행복하다고 느끼고 부정적인 감정은 덜 느낀다고 말한다. 행복감은 70대 즈음까지 높아지다가 서서히 줄어들지만 90대가 되어도 20대에 비하면 여전히 높았다. 우리는 청소년기나 청년기가 가장 좋을 때라고 여기지만 고령자들은 청년들에 비해 훨씬 더 현실에 만족했고 덜 불안해했다.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적었고 무슨 일이든 좋은 면을 보려고 하고 나쁜 면은 받아들였다. 미국의 작가 헨리 밀러는 이렇게 썼다. 80살이 된 나는 20살이나 30살 때보다 훨씬 쾌활하다. 10대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눈곱만큼도 없다. 젊음은 눈부시게 아름답지만 견뎌내기도 그만큼 고통스럽다. 고령자들은 살면서 경험을 통해 기대치를 낮추게 됐고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다시 털고 일어날 수 있게 됐다. 젊은이들과 달리 나쁜 일을 겪더라도 그 문제에 지나치게 연연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이를 긍정성 편향이라고 부른다. 저절로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전성기는 이미 과거 속으로 사라지고 몸과 마음 모두 쇠약해져가는 노인들이 어떻게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들보다 더 즐겁게 살 수 있지? 인생이 다 끝났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일까? 그게 아니라면 혹시 우리는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걸까? 6명의 고령자들은 모두 자신만의 일과가 정해져 있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원칙은 모두 같았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과 에너지를 자신이 좋아하고
여전히 할 수 있는 무언가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때는 할 수 있었지만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들을 아쉬워하면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노인학자들은 이를 선택, 적정화, 보완 모델이라 부른다. 노인들이 남은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 잃어버린 것들을 보완한다는 것이다. 만약 젊었을 때와 비교해 30%의 능력만 남아있다면 진정 하고 싶은 일에 그 힘을 써야 한다.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할 수 없게 되면 살 가치도 없다고 여기는 것은 어쩌면 젊음의 오만일지도 모른다. 내가 만난 고령자 6명은 모두 각자 다른 형태로 행복을 실천하며 살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일상적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프레드는 남들의 눈에는 하루하루 힘들어 보이는 삶을 살면서도 하루도 빼놓지 않고 감사 기도를 올렸다. 자녀들이 있는 루스는 대가족 사이에서 모두를 끈끈하게 이어주는 역할을 했다. 요나스에게는 일이 삶의 전부나 마찬가지였다. 휴가를 가지도 않았고 고된 일이 많았다고 대충 하루를 마감하는 일도 없었다. 그는 영화에서나 실제 삶에서나 아끼는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와인을 즐겼다. 우울할 틈이 없어 나는 담담하거나 즐거운 일에 끌려 찜찜하고 우울한 영화를 만드는 건 내 취향이 아니야. 대신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노래하고 춤을 추는 그런 행복한 광경들이 더 좋아. 왜냐고? 그냥 내가 원래 그렇게 생긴 거지. 아마 무의식적으로 인간에게는 그런 게 더 필요하다고 느끼나 봐. 핑은 같은 건물에 사는 여성들과 매일 마작 게임을 했고 헬렌에게는 하위가 있었다. 심지어 죽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는 존마저도 거의 하루 종일 행복했던 추억들을 떠올렸다. 눈앞은 거의 보이지 않고 혼자서는 밥 한 술 뜨기도 어렵지만 그는 애써 더 좋았던 시절을 생생하게 그려내고는 했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는 일도 많았다. 언젠가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날도 정말 끝내주게 좋은 날이었지. 온 사방에서 빛이 나더라고. 파도도 잔잔한 게 저 멀리 바다가 꼭 다이아몬드처럼 반짝거렸어. 그날 저녁에 내 동생이 놀러왔어. 그 덕분에 걔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나서 사진들을 남길 수 있었어. 이들은 모두 살면서 마주친 문제들 때문에 애태우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내게 가르쳐 주었다. 나이가 들면서 배우게 되는 한 가지 교훈은 나이 들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흔히들 몸과 마음이 쇠약해지면 인생이 크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고령자들은 계속해서 그대로 살아간다. 그러니 우리는 자신을 아껴야 한다. 나이 드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아무리 많은 것을 잃어도 우리에게 닥칠 그 모든 상황을 짊어지고 갈 수 있기 위해서다. 오하이오주 주민들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쓸모가 없어진다 등의 문항들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노화를 긍정적으로 생각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평균 7년 반가량을 더 오래 살았다. 운동이나 금연을 통해 늘어난 수명보다 훨씬 높은 수치였다. 고령자들은 우리가 인터넷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실들을 알고 있다. 사람이 어떻게 나이 들어가는지, 혹은 한동안 세상 속에서 살다가 이제 곧 떠날 사람의 눈에 이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지 말이다. 헬렌 모지스는 딸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난 내 나이였던 적이 있지만 너는 절대 내 나이였던 적이 없어. 요즘 고령자들을 가리켜 고령화 쓰나미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들은 저 먼 바다에서 모여서 금방이라도 우리의 해변을 삼켜버릴 쓰나미가 아니다. 그들은 바로 우리다.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이다. 만약 그들에게서 뭔가를 배우고 싶지 않다면 인간과 인생의 의미를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 또한 놓치고 말 것이다. 나이 들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어쩌면 우리는 그로부터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울 수 있을지 모른다. 이 순간을 제대로 살아야 다음 순간을 맞을 수 있다. 프레드의 삶에서 행복한 구석을 찾기란 거의 불가능해 보였다. 그는 브루클린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홀로 살았다. 그는 청소도 할 수 없었고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올라가기만 해도 온몸이 쑤시는 37개의 계단 위에서 홀로 세상과 격리되어 있었다. 나와 만났을 즈음 그는 외로워서 견딜 수 없는 지경이면서도 집 밖으로는 한 발짝도 나가지 않고 있었다. 그의 딸은 유방암에 걸려 위독한 상태였고 그는 심장 때문에 벌써 2번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었다. 아들들은 그에게 돈을 빌려가서는 연락조차 끊다시피 했다. 그와 가장 가까웠던 동생은 당뇨병으로 한쪽 다리를 잃고 프레드가 찾아가기도 힘들 만큼 먼 곳에 살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만난 1년 동안 우울할 때에도 프레드를 만나면 내 기분은 어김없이 밝아졌다. 행복이 뭐라고 생각해? 어느 날 그가 내게 물었다. 나는 행복은 목표의식과 자존감과 관련이 있다고 대답했다. 프레드는 늘 그렇듯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거봐, 그건 행복이 아니야. 나한테 행복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야. 다음 세상에서가 아니라고. 오늘 밤에 춤추러 갈 거라서 행복한 게 아니야. 지금 이 순간에 행복하지가 않으면 자네는 행복한 게 아닌 거야. 저 코트를 사서 겨울에 입을 거야. 아니면 새 오토바이를 사야지. 그러면 나는 정말 행복할 거야. 뭐 이러는 사람들이 있지. 하지만 그때까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 지금 자네 행복한가? 나처럼 말이야. 나는 몸이 안 좋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그랬어.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가끔 나는 내일은 나가봐야겠다고 말해. 하지만 그 다음날 하루 종일 비가 내리면 나는 텔레비전을 켤 거야. 텔레비전을 보면서 아이스크림을 먹거나 하지. 그러기로 했던 건 아니지만 말이야. 행복은 그런 거야. 정말 그렇지. 지금까지 내가 말하던 행복은 지극히 내 나이의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었다. 나는 언젠가 성공하길 바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프레드는 노년의 관점에서는 어떤지를 보여주었다. 언제 올지 모를 미래가 아니라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다. 나는 앞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프레드는 지금이 소중했다. 미래는 오지 않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프레드가 늘 그렇게 생각해왔던 것은 아니다. 그 역시 젊었을 때는 행복을 찾아가서 붙잡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살면서 많은 실수를 저질렀다. 대부분은 그가 가진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아서였다. 그는 결혼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지만 4명의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6이나 낳았고 그 중에서 유일하게 딸 1명과 가깝게 지냈다. 프레드는 좀처럼 후회하는 기색을 내비치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날 오후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가 무심코 그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지긋지긋해질 때까지 놀고 또 놀았어. 하지만 영리하지 못했지. 내가 천년만년 계속 건강하고 행복하고 열정이 넘칠지 알았거든. 그러다가 이 꼴이 됐어. 주변에 나를 돌봐줄 사람 하나 없잖아. 다 내 탓이지. 나는 늘 어딘가에 뭔가 더 나은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프레드는 대학 시절 의대에 가고 싶어 했고 인체에 대해서도 제법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자신의 건강이 심각한 상태이고 크게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는 것까지 잘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당뇨병이 있었고 저혈압이었으며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발가락에 염증이 생겨 치료를 해도 도무지 듣지를 않았다. 하지만 그는 그 문제를 두고도 머리를 싸매지도 않았고 비슷한 고민을 달고 사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그는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이나 특히 교회 사람들을 주로 피해 다녔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여기저기 아프다고 앓는 소리를 하거나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아픈 소식까지 전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프레드는 자신의 병만으로도 골치가 아파 죽겠다고 했다. 굳이 자청해서 들을 필요는 전혀 없었다. 예전에 이런 노래가 있었어. 아마 아직도 어디선가 가끔 나올 거야. 더 좋은 날이 올 거야. 그 날이 올 때까지 난 멈추지 않아. 나는 병도 마찬가지라고 봐. 잠깐일 뿐이야. 다시 일어나서 천천히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지. 난 앞으로만 잘 지낼 거야. 체서피크만 브릿지 터널 같은 거지. 체서피크만이 어마어마하게 끼니까 다리 하나로는 건너갈 수 없어서 지하 터널까지 더 만들었잖아. 그래서 달리다 보면 다리 위였다가 지하 터널이었다가 하지. 하지만 어쨌거나 결국엔 맞은편의 이스턴 쇼어에 도착하게 되어 있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야. 좋은 날이 있고 나쁜 날도 있는 거지.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좋은 날들인 거야. 프레드는 행복하려고 크게 애쓸 필요가 없었다. 그는 평화로운 순간 행복했다. 그러니 그저 편안히 기대 앉아서 자신을 맡겨버리기만 하면 됐다. 그는 현명하게도 자신의 삶이 주는 행복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무언가를 모아두는 것은 과거를 현재로 새롭게 만들어내는 방법 중 하나다. 요나스는 끊임없이 오래된 영화 자료들을 새롭게 다듬고 전에 쓴 글들을 책으로 펴냈다. 우리는 자주 미래를 현재 삼아 아직 오지도 않은 즐거움으로 대리만족을 하며 산다. 하지만 요나스에게 미래는 환상이었다. 그는 그 미래가 현재로 다가왔을 때만 인정했다. 난 미래에 대해서 좀 생각이 달라. 전부 미래로 흘러가지만 사실 미래는 존재하지 않아. 그건 우리가 만드는 거지.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건 바로 도덕성이야. 인류의 미래니 가족이니 뭐니 전부 지금 우리가 뭘 하느냐에 달렸어.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살아야 모든 게 나아진 다음 순간을 맞을 수 있는 거지. 조금 있다 아니면 당장 내일이라도 무슨 일이 터질까봐 초조해하지 않아. 그냥 될 대로 되라고 내버려두고 걱정도 하지 마. 그러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어. 내가 바로 그렇거든. 사회과학자들은 나이 든 사람들이 젊은이들보다 덜 불행한 이유를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했다. 물론 다른 연령대와 마찬가지로 불행한 노인도 많다. 특히 심각한 질환이나 극심한 통증, 지독한 가난은 노인들에게 유독 더 버겁기 마련이다. 그저 몸이 노화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불행하다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흔히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대부분의 노인들은 아프거나 허약하지 않다. 이전의 세대들에 비해서도 훨씬 더 많은 노인이 더 건강하게 혼자서도 잘 살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노인들의 건강이 약하다는 부분에만 많은 주목을 하고 있다. 스탠포드 장수연구센터의 설립자이자 심리학자인 로라 L. 카스텐슨 교수는 노인들이 삶에 더 크게 만족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사회 정서적 선택성이라 불리는 그녀의 가설에 따르면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노인들은 당장 즐거울 수 있는 일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반면 아직 갈 길이 먼 젊은이들은 비록 앞으로 쓸모가 없을지 모르더라도 새로운 경험이나 지식을 쌓기를 선호한다. 또 젊은이들이 현재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들 중에 나중에 혹시라도 필요한 것이 있을까봐 초조해하는 반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이미 가진 것들 중 가장 좋아하는 것 몇 가지만 추려냈다. 젊은이들은 개구리가 왕자로 변하기를 바라며 키스를 한다. 하지만 노인들은 손자 손녀들에게 키스한다. 85세 어르신이 무기화학 수업을 들으시겠어요? 라고 카스텐슨 교수는 말했다. 어쩌면 노인들은 말 그대로 내일이 없는 듯 사는 건지도 모른다. 1990년대 초 카스텐슨 교수와 스탠포드의 연구팀은 긍정성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10년에 걸친 실험을 시작했다. 그들은 18세에서 94세 사이의 피실험자 184명에게 전자호출기를 나눠주고 일주일간 하루에 5회씩 호출해 해당 시점에 긍정에서 부정에 이르는 여러 감정들을 각각 얼마나 강하게 느끼고 있는지 적도록 했다. 행복, 즐거움, 만족감, 흥분, 자부심, 성취감, 호기심, 재미, 화, 슬픔, 두려움, 혐오, 죄책감, 당황스러움, 부끄러움, 불안, 짜증, 분노, 그리고 지루함 등 총 19개의 감정들이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각 5년과 10년 후 동일한 주제로 실험을 반복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고령의 참가자들은 젊은 참가자들과 마찬가지로 꾸준히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었지만 부정적인 감정들을 느끼는 경우가 드물었다. 또한 더 복잡한 감정을 느끼기도 했다. 다시 말해 화가 나거나 불안하다고 해서 행복하다고 표현하는데 망설이지 않았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불행하다고 느낄 만한 이유가 있을 때조차 그들은 스스로 행복하다고 마음먹고 있었다. 그 밖에 다른 실험에서도 나이에 따라 미묘한 차이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 실험에서 카스텐슨 교수와 동료들은 참가자들에게 여러 장의 사진을 보여준 다음 최대한 많이 기억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자 고령자들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정적인 이미지보다 거의 2배나 더 많이 기억했다. 반면 젊은이들은 긍정적인 이미지와 부정적인 이미지를 모두 잘 기억했다. 카스텐슨 교수는 이 결과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고령자들은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이미지를 선호하는 반면 젊은이들은 추후에 사용할 때를 대비해 모든 정보를 머릿속에 저장했다는 것이다. 이는 고령자들이 부정적인 정보보다 긍정적인 정보를 더 잘 기억했을 뿐만 아니라 애초에 더 완전하게 인지했다는 뜻이다.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으로 촬영한 결과 고령자들의 뇌에서는 감정 처리를 담당하는 편도체가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았을 때 더 활발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한편 젊은이들의 두뇌는 2가지 이미지에 모두 동일하게 반응했다. 고령자들의 뇌는 명상을 하는 사람들의 뇌와 유사했다. 반면 사이코패스들이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자극을 받았을 때 편도체가 활성화되었다. 내가 만났던 고령자들 역시 평소 특정한 것들을 더 잘 기억하고 있었다. 비록 다들 힘겹게 인생을 마무리해 나가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겪은 고난들을 대수롭지 않은 듯 여겼다. 난 편히 잘 살았어. 존 소런스는 매번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했다. 그는 자신의 성적 취향 때문에 편견을 겪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했다. 심지어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야구를 하지 않는다며 자신을 언니라고 불렀는데도 말이다. 나는 그것 때문에 놀림을 받아본 적이 없어. 그는 말했다. 또 60년 동안 월터와 함께 살면서도 싸웠던 기억은 딱 한 번뿐이라고도 했다. 존은 다른 사람들이 대공황을 겪었던 시련들은 곧잘 기억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힘들었던 이야기는 겨우 수요일 저녁에 먹었던 밥 한 공기를 빼고는 지난주에 맛있는 음식을 하나도 못 먹었다는 정도가 끝이었다. 어느 날 거실로 들어갔더니
아버지 손에 카나리아가 앉아 있었어. 난 그 장면이 잊히지가 않아. 두 번째 만났을 때 그가 말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보고 계셨는데 그때 얼굴에 퍼져 있던 미소도 절대 잊지 못할 거야. 사랑에 빠진 소녀 같았거든. 어머니의 그런 표정은 난생 처음이었어. 정말 눈 깜짝할 순간이었지. 나를 보고는 곧바로 표정이 바뀌었거든. 하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기억이라 내 머리에 박혀버렸어. 카스텐슨 교수의 실험 결과가 현실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존은 긍정적인 감정은 기억했지만 부정적인 감정은 기억하지 못했다. 당시에는 끔찍하게 괴로운 시간들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존은 남은 기억들을 통해 행복할 이유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자신을 더 괴롭게 만들기만 하는 불쾌한 기억들을 싹 지워버렸다. 만약 카스텐슨 교수의 주장이 옳다면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기억력의 변화가 부정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영향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벌써부터 예전 선생님의 성함이 가물가물하거나 바로 지난달에 본 영화의 결말이 생각나지 않는다 해도 그런 일들이 앞으로 더 많은 것을 잃게 될 거라는 불길한 조짐이 아니라 어쩌면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다는 징조일 수 있다. 우리는 필요에 따라 잊어버리거나 기억한다. 그러니 기억을 조금 잃는다 해도 여전히 괜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결국 약해지는 기억력을 유리하게 활용하는 법을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다. 행복의 선택은 자신에게 달려있다. 어느 날 나는 핑 웡에게 지난 90년간 살면서 후회스러웠던 일들이 있는지 물었다. 우리는 그녀의 아파트에 있었다. 집은 자그마했지만 늘 먼지 하나 없이 깔끔했다. 핑은 더 이상 새 옷을 사지 않았기 때문에 목 부분이 살짝 해진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 그녀는 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창가 옆에 놓인 식물들을 가꿨다. 정말 중요한 일이야. 꽃을 좋아하면 건강에도 좋아. 후회하는 일이 있냐고 내가 묻자 그녀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럴 수가 없지. 어차피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 지난 일은 잊어버려야 해. 핑은 자신의 평범한 하루 일과를 들려주었다. 아침이 되면 그녀는 느지막이 일어나서 간병인이 전날 밤에 만들어둔 아침 식사를 데워 먹는다. 간병인은 아침 10시에 도착해서 설거지를 한다. 매일 아침마다 핑은 꽃에 물을 준다. 전에는 아침이면 운동을 하러 가곤 했지만 점점 그냥 빈둥거리는 편이 더 좋아졌다. 점심을 먹고 난 뒤에는 낮잠을 자고 3시가 되면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두어 시간씩 마작을 한다. 늘 중국 남부의 광동성에서 온 세 여성들과 함께였다. 그녀가 마작에서 이기는 날이 바로 행복한 날이었다. 저녁이면 그녀는 딸과 통화를 하고 나서 같은 건물에 있는 여가 공간에서 책을 읽거나 수다를 떤다. 그래서 핑은 몇 안 되는 사람들만 만나고 거의 움직이지도 않게 되었다. 게다가 얼마 전 같은 건물에 살며 가깝게 지내던 한 친구마저 하늘나라로 떠나버리자 활동 반경이 더 좁아졌다. 하지만 좁기는 해도 모든 게 알차게 짜여 있었다. 하나하나 그녀에게 큰 의미가 있었다. 그녀는 아끼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았다. 그녀가 그 무엇보다 걱정했던 것은 자신의 장례식을 치를 돈이었지만 그건 이미 마련해둔 터였다. 일로 인한 불안과 결혼 생활의 압박, 돈 걱정, 일상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나는 밤잠을 설치거나 우울했다. 하지만 핑뿐만 아니라 다른 노인들에게는 이런 고민들이 존재하지 않았다. 핑은 이렇게 말했다. 지금은 사는 게 너무 쉬워.
젊었을 때야 미래가 저기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자신이나 이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두렵지. 그래서 늙었을 때보다 젊을 때 걱정이 더 많은 거야. 하지만 이제 난 걱정이 없어. 미래로부터 자유로워진다고 생각해보자. 그건 바로 반드시 일어날 단 한 가지 사건인 죽음을 제외한 나머지, 즉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모든 일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단 1분일지라도 그 기분이란 마치 처음 하늘을 나는 것처럼 가볍고 자유롭다. 우리는 대부분 매일 이 미래의 무게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고령자들처럼 생각한다면 누구든 홀가분한 인생 여행을 떠날 수 있다. 존의 수업. 난 어떤 일이 있어도 슬프지 않아. 존 소런스는 내게 가장 어려운 것을 가르쳐 주었다. 죽음을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법이었다. 그는 우울해하지 않았고 목숨을 끊으려 하지도 않았다. 가끔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긴 했지만 그뿐이었다. 그는 행복할 때가 많았다. 뉴욕 북부에서 보낸 어린 시절부터 월터 캐런과의 오랜 사랑 이야기까지 그는 추억들을 떠올리며 즐거워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그대로 꾸며놓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그에겐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그는 그저 죽고 싶었을 뿐이다. 난 멋지게 잘 살았어. 처음에는 더 근사한 직업을 갖지 못해서 아쉬웠어. 하지만 대신 그런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월터를 만났어. 우린 정말 행복했지. 하지만 그는 91세가 넘은 뒤로는 달라졌다고 했다. 이제는 사는 게 큰 재미가 없어. 끝났으면 좋겠어. 존을 처음 만났을 때는 그가 죽고 싶다고 이야기할 때마다 나는 그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짚어가면서 그걸 봐서라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요나스 카우프만의 노래를 한 번 더 듣고 싶지 않아요? 파이어 아일랜드에 사는 친구들 마이크와 존을 만나고 싶지 않아요? 왜 지금이에요? 3일 후나 3년 후면 어때요? 난 마치 기분이 울적한 친구를 위로하듯 자동적으로 이렇게 반응했다. 그러나 존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죽고 싶다는 그의 바람은 맹목적이거나 억지스럽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마치 노래를 끝낸 가수 같았다. 그저 더 이상 부를 노래가 남아있지 않을 뿐이었다. 더 이상 줄 것도 받을 것도 없는데 왜 무대에 남아 쏟아지는 조명 아래에서 헉헉대며 땀을 흘려야 하겠는가. 나이가 들어서 아픈 곳은 점점 늘어가고 자신은 점점 작아졌다. 하지만 싸워서 얻는 것이라고는 멍투성이의 뻐근한 몸으로 다음날 그 싸움을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뿐이었다. 게다가 작아졌다는 것은 말 그대로 사실이었다. 존은 키가 183cm 정도였지만 가장 최근에 재보니 겨우 173cm 밖에 되지 않았다. 그는 그 사이 키가 줄었다고 생각했다. 나는 당장이라도 갈 준비가 됐어. 하루나 이틀만 더 있으면 돼. 그가 말했다. 어쩌면 그는 2주 안에 죽게 될지도 몰랐다. 아니면 3년하고도 8개월쯤 더 살지도 몰랐다. 91세의 미국인 남자에게는 그 정도의 수명이 남아있으니까. 하지만 어느 쪽이든 남은 시간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는 이미 그가 주어야 할 것들을 친구들에게 주었고 그들로부터 그가 가질 수 있는 것을 받았다. 나는 존을 보면서 죽음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심지어 바라기까지 한다고 해서 남은 날들이 하찮게 여겨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오히려 너무 짧아서 더 소중하게 느껴졌다. 그 덕분에 그는 할 수 있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고 자유롭게 그가 좋아하는 것을 즐기며 살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면 오히려 기운이 났다. 죽음은 모든 것을 가치 있게 만들어 주었다. 이 친구 저 친구를 만날 일이 앞으로 많지 않으니 매번 소중했다. 또한 매 순간을 젊었을 때처럼 덧없이 흘려보내지 않고 알차게 보냈다. 오래된 영화를 보면 그는 부모님이나 월터, 배우 다나 앤드루스, 아니면 그의 별장이 있던 파이어 아일랜드의 파티를 떠올렸다.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이 동시에 생각나기도 했다. 존은 사후세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은 그에게 변화나 목적지가 아니라 끝이었다. 그는 그것을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러니 지금 굳이 넘겨다 볼 필요가 없었다. 그는 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았고 그러고 싶지도 않았다. 그런 희망을 품는다는 것 자체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었다. 내 생각에 존이 행복하게 살았던 비결 중 하나는 그가 자신의 추억들을 행복했던 이야기로 바꾼다는 것이었다. 존은 삶을 사랑하면서도 끝내고 싶은 마음이 모순적이라는 사실을 결코 이해하지 못했다. 어쩌면 어머니가 죽고 싶다고 하실 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대답은 어머니를 사랑하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일지 모른다. 그리고 나는 지금 그러고 있다. 그날 존을 만난 뒤 앤은 존이 누가 자신을 만나러 왔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녹음기를 들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그게 나인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어떤 의미에서 나는 그와 함께 있지 않았던 것일지 모른다. 그의 대화에 잔뜩 등장하는 그가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 나는 달랐다. 또 여전히 그의 곁에 있는 월터와도 달랐다. 마지막으로 나눴던 대화에서 존은 다리가 부러져 체육 시간에 빠져놓고는 그 후 춤을 추러 가서 체육 선생님이 보는 앞에서 지터벅 춤을 추었던 이야기를 해주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전히 그는 배꼽을 잡고 웃었다. 물론 나를 기억하지는 못했다. 그는 곧 세상을 떠날 것이고 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기억할 것들이 너무 많았다. 91년이나 되는 시간들을 얼마 남지 않은 이 짧은 시간 안에 쟁여 넣어야 했으니 말이다. 존과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지금껏 이렇게 죽음에 집착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내 실수였다. 나는 존 소런슨에게서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삶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삶을 받아들이면 아무리 비참한 상황에 있더라도 기쁨 속에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다면 좋았을 것들. 프레드가 요양원에서 지내던 어느 날, 나는 그에게 젊은이들이 노년에 대해 꼭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물었다. 질문을 듣고 그는 난감해하는 기색이었다. 왜냐하면 노년은 다른 어느 시기와 마찬가지로 그저 인생의 한 부분일 뿐이었다. 오늘은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았고 내일도 오늘과 크게 달라질 리 없었다. 옷의 단추를 잠그거나 허리를 굽히는 게 어려워지고 신발끈을 묶거나 할 때 등이 아프지. 아니면 거울을 보거나 하얗게 새어버린 머리카락들을 발견했을 때 말이야. 그런데 그런 건 하나도 놀랍지도 않아. 그런 날들이 오고 있다는 걸 알잖아. 그냥 살아가는 과정이야. 이 나이에서 다른 나이로 가는 거지. 나는 특별히 달라진 기분이 안 들어. 그가 말했다. 프레드는 나와 달리 당연히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늘 거울을 들여다보았고 살만한 가치가 없는 상태가 언제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다. 요양원 침대 위에 누워있든 몸값이 수십억에 달하는 여배우들과 지폐를 가득 채운 욕조 안에 들어가 있든 살아가는 건 마찬가지였다.
내게는 무척 심각해 보이던 건강 문제들도 그에게는 그저 익숙한 일일 뿐이었다. 누구나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살아가기 마련이다. 프레드는 버지니아주에서 가난하게 자랐고 3살이 되기도 전에 맹장 파열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어렸을 적 그는 할머니와 어머니가 지독한 가난과 인종차별에 시달리는 모습을 지켜봤다. 프레드에게 삶이란 온갖 시련에 적응하며 사는 것이었다. 그는 주위의 기대를 뛰어넘어 제대 군인 원호법의 혜택으로 버지니아 주립대에 입학했다. 그의 가족 중 대학에 간 사람은 처음이었다. 그리고 88세가 될 때까지 살아남아 또 한 번 희박한 확률을 극복했다. 나는 또래에 아는 사람이 없어. 일하면서 사귄 친구들은 거의 세상을 떠났지. 그러니까 현실을 직시할 수밖에 없어. 영원히 살 수는 없어. 그러니까 하루하루 즐겁게 사는 거지. 물론 하나님께 110세나 115세까지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들어주실지도 몰라. 천국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내가 여기 땅 위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좋아한다는 건 알아. 그리고 나는 옛날 이 말도 좋아해. 천국은 나의 집이다. 하지만 나는 그 집이 그립지 않다. 나는 여기서 계속 삶을 즐기고 싶어. 노년이란 과연 무엇일까? 대부분 우리는 그것을 일종의 판결로 만들었다. 너무 늦기 전인 20대쯤부터 현명하게 요가를 시작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처럼 여기는 것이다. 다시 말해 노년은 그때를 살아보지 않은 이들이 규정해 놓은 개념이다. 인생 중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생의 전성기는 바로 중년이라고 주장하면서 젊은이들의 의견은 유치하고 어리석으며 고령자들의 의견은 노망이 나서 주절거리는 소리 정도로 치부해버린다. 고령자들과 젊은이들이 각각 노년을 바라보는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 나와 내 어머니를 보면 알 수 있다. 어머니는 운동을 하거나 살을 빼지 않겠다고 하셨다. 만성적인 등의 통증을 꾸준히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은 그것뿐이었다. 게다가 물리치료는 사기라고 하셨다. 어머니가 사시는 건물에 실내 수영장이 있었지만 수영복을 갈아입기가 너무 힘들다면서 그마저도 하지 않으셨다. 오전 10시에 열리는 태극권 수업은 너무 이른 새벽이라 반대하셨다. 등과 다리의 통증이 심해지면서 동생들과 나는 어머니에게 전동 휠체어를 타지 말라고 말씀드렸다. 한번 걷기를 멈추면 폐도 운동을 하지 못하고 몸 전체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내가 틀렸다. 휠체어 덕분에 어머니는 더 자유롭게 미술관에 가거나 연극을 보러 다니실 수 있었다. 심지어는 할인을 받기도 하셨다. 그때 나는 받아들이고 적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끊임없이 한계를 넘어서라고 얘기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지만 이따금 그들은 그 한계를 안고 살아가는 편이 더 생산적일 수 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쩌면 단기적인 해결책들이나 그냥 받아들이는 자세가 최선일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시간이 많지 않다. 고령자들은 본능적으로 이 사실을 더 잘 이해하고 있을 뿐이다. 처음에는 지팡이를 짚고 있던 헬렌은 1년 사이에 보행기를 잡게 되었다. 하지만 이제 다 끝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정말로 끝장난 사람들은 치매가 있는 요양원의 입주자들이었다. 그녀는 그렇게 되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었다. 루스도 더 이상 전처럼 걸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아직은 휠체어를 타지 않고 있는 데다가 정신도 멀쩡하다면서 만족했다. 물론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었다. 프레드는 다음날 아침 또 다시 눈을 뜨는 게 즐거웠다. 하루하루 더 늙고 약해졌지만 여전히 그는 그였다. 존만 빼고
모두들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감당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기준선을 다시 긋고 있는 듯 했다. 그들이 할 수 없는 수준을 약간 넘어서는 위치의 말이다. 내 눈에는 충격적인 문제들도 그들은 85세 이후에 살아가는 과정의 일부로 보고 있었다. 정말 나쁜 소식은 아예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젊었던 시절을 동경하는 대신 스스로를 가장 자신답게 만드는 것들에 집중했다. 다시 말해 자신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것들이었다. 요나스에게 그것은 예술작품을 만드는 일이었고 헬렌에게는 하위였다. 전에 살던 시설에서 떠나기 싫어했던 루스는 자녀들이나 가족들과의 관계를 끈끈하게 유지하기 위해 이메일과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법을 배웠다. 존은 늘 월터를 떠올렸고 핑은 마장 모임에 꾸준히 나갔다. 프레드에게는 하루하루가 선물이었다. 매 순간은 행복할 수 있는 기회였다. 어젯밤 텔레비전에서 경기를 보고 펄쩍 뛰어올랐다니까. 침대에 아내가 없기에 망정이지. 아마 그렇게 침대를 박차고 뛰어나가는 걸 봤으면 나를 미쳤다고 했을 거야. 그 순간에는 그게 행복이었지. 내 생각의 슬픔은 전에 일어났던 어떤 나쁜 일의 생각에 빠져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인 것 같아. 처음에는 그들이 포기했던 것들에 비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무척 하찮게 보였다. 하지만 1년을 지내며 나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이 얻는 보상은 삶을 가득 채울 정도로 컸다. 고령자들이 지금과 같은 건강 상태를 선택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어떤 나이에서도 몸 상태를 마음대로 고를 수 없다. 고령자들은 자신을 할 수 없는 것이 많은 몸이 아니라 할 수 없는 몸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전략을 가진 몸으로 보았다.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무렵을 기억한다. 병원의 끔찍한 병실에서 생명을 유지시키는 기계들을 주렁주렁 달고 있던 모습을 말이다. 분명 그런 삶은 살만한 가치가 없었다. 어느 누구도 그런 식으로 살기를 바라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아버지는 마음속에서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던 즐거웠던 과거로 돌아갔을지 모른다. 건강했을 때는 아마 그럴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나는 서서히 고령자들이 그저 죽음을 준비하는 방법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발견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과의 대화는 점점 죽어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가는 이야기에 관한 토론이 되어갔다. 이혼을 하고 한쪽 발의 인대가 끊어져 보조기를 싣는 등 내 인생에도 장애물이 생겨났지만 더 이상 나는 초조하지 않았다. 어머니를 방문하는 일 역시 더 즐거워졌고 내게 힘이 되었다. 그들은 각각 다른 것들을 가르쳐 주었다. 프레드는 감사의 힘을, 핑은 행복하도록 선택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또 존은 죽음을 받아들이는 법을, 헬렌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법을 알려주었으며 요나스는 목표를 가지고 사는 법을, 마지막으로 루스는 소중한 이들을 돌보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사회는 지난 수백 년간 어른들을 의지하며 가르침을 받아왔다.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시작한 것은 겨우 최근부터다. 나는 새로운 땅을 개척한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관계들을 재발견했을 뿐이다.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 나는 무척 행복해졌다. 그리고 이 가르침들을 조금이라도 더 일찍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진심으로 아쉬웠다. 지금까지 만일 나에게 단 한 번의 아침이 남아있다면 일부를 낭독해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